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52살이 되는 중년 여성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각자만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이런저런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없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닌 제 딸이 겪은 상처와 그로 인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 있고 딸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픈 손가락인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제 삶이 이렇게 힘들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항상 다정하고 밝은 에너지만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와 결혼하고 5년 동안은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후 다른 회사에 이직하지 않고 겨우 받은 퇴직금으로 저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5살이었고 제 딸이 1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랴 장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한 장사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튀김 등의 분식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도와 일은 한다고는 했지만 커가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장사는 근근히 되었지만 남편도 저도 처음 하는 장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가게를 임대받아서 장사를 하자고 결심했어요. 골목의 작은 가게에 토스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토스트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 연구한다고 얼마나 많은 토스트를 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스트를 구워서 저희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아이들의 반응도 살폈습니다.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맛있고 맛없고를 잘 표현해 주었어요. 어때? 맛있어? 엄마, 이거 너무 짜. 어머, 그래? 그럼 짠 거를 좀 덜고 단맛을 추가해야겠다. 저희 아이들은 토스트에 질릴 법도 했는데 저희가 만들어주는 토스트를 꼭 먹어주고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참 착한 아이들이었죠. 다행히 저희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토스트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상인이나 회사원들이 자주 와서 장사도 나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도 팔리지 않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는데 생각 외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다독여가면서 한 번도 싸우는 일 없이 같이 일을 했어요. 가게를 갖고 있다 보니 포장마차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아이들을 키우기도 더욱 수월하더라고요. 가게 안에 작은 방이 딸려 있어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며 키웠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서 저희는 그 동네 아파트에 집도 구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저희 손을 타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 할 일 잘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잘 커주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짓을 해서 저희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들이 저희 딸이 괴롭힘을 당하면 가서 혼쭐을 내주고는 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나 괴롭혔는데 오빠한테 일러서 오빠가 혼내줬어. 아이고, 그랬어? 나쁜 친구가 우리 딸 괴롭혔구나? 응. 근데 오빠가 걔한테 우리 동생 괴롭히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해서 걔가 이제는 안 괴롭혀? 다행이네. 오빠가 아주 든든하네. 맞아.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흐뭇하게 웃고는 했어요. 두 남매가 사이도 좋아서 저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지냈습니다. 4살 터울이라서 서로 싸우는 일도 없었고 아들이 딸에게 많이 양보하면서 잘 커주었어요. 잘 커주는 아이들을 보면 그저 대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들, 딸이 커가면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저희 가게에 와서 일도 가끔씩 도와주고 그러면 저희가 용돈도 주고 하면서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를 하고 난 후에는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벌더니 어느 날 워킹 홀리데이를 하러 호주로 떠난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23이었죠. 아들을 먼 나라로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아들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확신과 결심을 지지해 주어야 했어요. 엄마는 너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 저 호주 가서 정말 잘 지낼게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제 꿈을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왜 먼 나라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엄마, 제가 거기서 열심히 돈 벌고 자리 잡아서 엄마, 아빠, 그리고 희주까지 모두 데려와서 여행시켜 드릴게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 말고 우선 너 혼자 잘 헤쳐나갈 생각해라. 우리 아들 믿는다.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면서 어찌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듬직했던 아들이 잘 해내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처음에는 농장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카페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따로 가게를 차리고 그곳에 정착했는데 저에게 자주 용돈도 보내주고 합니다. 호주에 간 이후로 1년에 한두 번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통화로만 보고 있네요. 아무튼 아들은 호주로 떠나고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내신 성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수능을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서울을 해서 4년제 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딸은 아주 순수하고 살가운 성격의 아이였어요. 애교도 많고 저희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카페에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저희 부부의 내복을 사왔더라고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딸이 그걸 사온 걸 보고 어찌나 웃음이 나고 귀엽던지요. 엄마, 첫 월급 타면 원래 부모님 내복 사드리는 거라며? 내가 열심히 골라서 왔어. 엄마, 아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 아이고, 우리 딸. 그런 건 어디서 들었대? 고마워. 엄마, 아빠, 우리 딸이 사준 내복 입고 올겨울 따뜻하게 나겠네. 근데 아빠가 좀 큰 거 아니냐? 아빠가 이렇게 뚱뚱하지는 않은데? 저희 남편이 괜스레 그렇게 농담을 하자 딸아이는 심각해져서 내복을 들고 지 아빠 몸에 이리 대고 저리 대고 해보더라고요. 아니야, 아빠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입어봐요. 우리 딸 놀려먹기 재밌네. 아빠 사이즈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는 걸 사왔어? 아, 깜짝이야. 뭐야. 저희 집이 경기도 외곽에 있어서 딸이 학교로 통학하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딸에게 자취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장학금을 타고 나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서 어찌나 밝고 명랑하게 자랑을 하던지 저희 부부는 딸 보는 낙으로 살았어요. 딸은 주말이 되면 꼭 집으로 와서 저희와 함께 보내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고 나서는 부쩍 집으로 오는 날이 드물더라고요. 학교 과제나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전화를 딸에게 걸었어요. 그런데 딸은 예전보다 지친 목소리로 피곤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통 집에도 안 오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엄마, 나 요즘 과제가 많아서 피곤해. 다음에 전화할게. 엄마가 한번 올라갈까? 요즘 몇 달째 집에도 안 내려오고 집에 반찬 가지고 한번 갈게. 아니야, 엄마. 내가 갈게. 오지 마.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딸이 걱정되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많이 힘든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무작정 반찬을 싸들고 서울 딸아이 자취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딸 자취방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웬 남자와 딸이 함께 있더라고요. 저를 본 딸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와? 한 번도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누군지도 궁금했고요. 어머, 얘가 엄마가 못 올 때 왔니? 근데 이분은 누구셔? 딸과 함께 있던 남자는 나이도 훨씬 많아 보였고 딸과 연애를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희주 씨가 수업 듣는 강의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희주 씨랑 사귀는 사이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대학 강사와 연애를 하고 있다니. 마냥 어린 나이인 줄만 알았던 딸이 이렇게 자기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과 연애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버버하고 있는 사이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네. 많이 놀랐지?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마는 감쪽같이 몰랐네. 아이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주지. 엄마가 괜히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겠다. 엄마 갈게. 그러자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말하더군요. 아닙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희주야, 연락할게. 그렇게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정중하게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희주야, 너 언제부터 연애를 한 거야? 우리 딸 애기인 줄 알았는데 다 컸네. 엄마는? 나도 이제 성인이야. 근데 저 남자 나이가 좀 있어 보인다. 학교 강사랑 사귀어도 별 문제 없는 거니? 35이야. 내가 수업 과제 때문에 따로 연락했다가 저 사람이 먼저 고백하는 바람에 사귀게 되었어. 나이 차이는 많이 나도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딸아이가 띠동갑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게 어쩐지 내키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딸의 집에 드나드는 게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의 기분 나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희주야, 너 아직 어려, 알지? 너 앞날이 창창한 애라는 거.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근데 나도 성인이고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 눈에는 아직 아기라서 엄마가 걔나 높아짐이 들어서 그래.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노심초사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놈이랑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말처럼 딸도 이제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더 참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저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은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이 현실이 되는지. 결국 몇 달 후 딸아이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희주야,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나 임신한 것 같아. 뭐라고? 아이고, 희주야. 엄마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쩌다가. 어떻게 해? 네 남자친구는 뭐라고 해? 나랑 결혼하고 싶대.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뭐? 결혼?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해? 엄마, 나도 사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어쩔 수 없잖아.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속이 상해서인지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마냥 어린 줄 알았던 딸이 갑자기 임신을 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니 정말 심장에 돌이 내려앉은 듯이 갑갑하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딸아이와 딸아이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평일에 토스트 가게 일을 마치고 남편이 너무 피곤하다고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하는 내내 기운이 없어 하는 바람에 제가 거의 모든 일을 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너무 피곤하네. 남편도 이제 늙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왜 그래? 몸살인가?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내일 희주 남자친구도 온다고 했잖아. 아, 여보, 집에 가서 푹 쉬어요.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서 씻자마자 잠이 들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준비도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늦잠을 자나 싶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남편이 맥없이 축 처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코에 손을 대어 봤는데 남편이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 남편은 그렇게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와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도 저는 멍하게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호주에 있던 아들도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남편의 장례식 상주를 하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양반이 이렇게 갑자기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들을 보고 나서야 모든 게 현실이구나 생각되어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느라 딸아이에 대한 건 잊고 있었어요. 아들도 급하게 오느라 장례식만 치르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또 날 두고 간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고 괴로웠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무섭기도 했어요. 평소에 건강검진도 받고 그랬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아이들 시집 장가가서 손주 볼 날만 남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냐며 혼자서 엉엉 울고 사진을 보다가 그리워서 또 울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눈물만 나오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하던 토스트 가게를 남편 없이 혼자 운영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스트 가게를 처분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딸아이는 학교를 휴학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우선 그 남자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식도 올리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그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허망함에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괴로워하며 지냈기 때문에 딸아이에 대해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딸이 하겠다는 대로 하게 두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꽤 많은 돈이었는데 그 돈은 딸아이 결혼할 때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에 훌훌 털고 일어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어요. 제가 평생 장사만 했고 이력이라고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병원 청소부를 뽑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는 거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괴로웠지만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기억을 떨쳐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일을 해야 제가 이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다행히 합격을 한 저는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 박혀 있을 때보다는 몸을 움직이며 일을 하다 보니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딸아이와는 가끔씩 통화를 했어요. 딸아이는 이제 임신 5개월이 되었고 예비사위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괜히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네요.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시댁분들은 괜찮아? 응, 엄마, 나 잘 지내. 나는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맛있는 음식만 해주셔서 편해.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내가 곧 갈게, 엄마.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언제 인사라도 드리러 가야 하는데. 엄마, 그동안 힘들었잖아. 내가 갈게.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그래. 미안하다, 희주야. 뭐가 미안해. 나 잘 지낸다니까. 너 아이 낳고 결혼할 때는 엄마가 남부럽지 않게 해줄게. 알겠어요. 엄마, 나 끊을게. 그래. 엄마가 또 전화할게. 전화 통화로 들은 딸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이 밝고 좋아 보였어요. 시댁에서 잘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더 저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정신 차리고 보니 딸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꼈고 놀랐어요. 그동안 딸아이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는 생각에 딸아이와 예비 사이를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통 연락도 잘 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별의별 일로 사람이 많이 다치고 아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도 들고요. 병원 내 응급실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갑작스런 사고로 다치는 사람, 가지고 있던 병이 도져서 아픈 사람 등 많이 보게 됩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급박한 상황들을 보다 보면 정말 사람의 삶이라는 게 하늘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흔히들 인명은 제천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제 죽은 남편 생각도 나고 정말 같이 마음이 아프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서 제 딸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딸과 통화를 마친 후 딸과 예비 사이를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한 그날 이후에 제 딸이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연락이 통되지를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지낸다는 시댁이 어딘지도 몰라서 마음속으로 불안함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걱정을 하고 병원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배가 불룩한 산모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또 누군가 심하게 사고를 당했나 보다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응급실에 산모를 따라온 사람이 저희 예비사위가 아니겠어요. 예비사위는 웬 여자가 같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예비사위에게 크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얘 유산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짜증나게. 뭐야, 이게? 그 여자가 예비사위에게 여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무작정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왠지 모르게 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 여자는 또다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 숨겼어야지.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당신 유부남인 거 끝까지 들키지 말았어야지. 예비사위는 그 여자 앞에서 절절 매고 있었습니다. 나도 얘가 갑자기 올 줄 몰랐어.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이걸 어떻게? 의사 선생님, 괜찮을까요? 아이는... 저는 영상을 찍다 말고 그 인간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저희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들듯이 가서 예비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넌 뭐야? 너 유부남이었어? 우리 딸은... 아니, 여기에 왜 계세요? 우리 딸은 어디 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응급실에 실려온 산모가 저희 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기꾼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여기 누워있잖아요. 보시고도 모르시네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침대에 누운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이 제 딸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딸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하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정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희주야! 우리 휘주가 왜 저렇게 됐어? 너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는 일단 갈게요. 사기꾼 예비사이놈은 함께 있던 여자와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붙잡을 새도 없었어요. 저는 수술실에 들어간 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무탈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순수하고 명랑하기만 했던 딸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인지 세상과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제가 정말 미친년이라면서
수술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예비사 이놈의 실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반복했습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딸이 제발 아무런 이상 없이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그렇지 못하더라도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딸아이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얼굴과 발목에 골절로 수술을 했고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 후 안정을 찾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주야, 괜찮어?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 정말 깜짝 놀랐어. 엄마, 딸은 저를 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한테 다 말해봐. 엄마가 다 봤어. 그 여자는 누구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딸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속에서 열불이 터지고 당장이라도 두 년놈들을 찾아가서 작살해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딸은 예비사이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사이의 친척 누나라는 사람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대요. 딸이 산부인가에 갈 때도 같이 가서 뱃속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딸을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갔거든. 그래서 오빠한테 들르려고 가는데 오빠랑 그 여자가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껴안더라고. 그리고 둘이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제 딸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다가 갑자기 빈혈 증상으로 계단에서 굴렀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딸이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내용을 듣고 저도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그 끔찍한 내용은 이랬어요.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비사이에게 말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저 여자애랑 같이 살아야 하냐. 애만 나오면 빨리 해치우자. 내가 나가서 애 낳아오랬다고 정말 애를 가져오면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자 예비사이가 너가 임신을 못해서 우울해하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녹음한 것을 듣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딸은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그랬더니 그 여자랑 오빠가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 이후로 정신을 잃었어.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두 년놈들을 반쯤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도 너무 화를 내며 당장 혼인 빙자 간음으로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오겠다고도 했습니다. 엄마, 일단 제가 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계세요. 그 미친 새끼 제가 죽도록 패줄 테니까. 안 돼, 안 돼. 그럼 너만 경찰서 가잖니.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넌 오지 마. 아니에요. 제가 가봐야 되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들은 휴가를 내고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사기꾼 예비사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기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묻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희주 뱃속의 애는 어떻게 됐어요? 뭐? 어머니는 누가 되게 어머니야? 그리고 이 인간이 진짜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완전 사기꾼이잖아.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유부남이 어린 여자애를 꼬셨어. 아이고, 아이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기꾼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딸이 본 것도 잘못 본 것이라고 속이려고 했겠죠. 아닙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 인간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들이 귀국해서 병원으로 왔어요. 저와 대화를 하고 있던 사기꾼 예비 사위를 보자마자 아들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야? 우리 희주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실체가 뭐야? 저희 아들이 키도 크고 운동을 해서 등치도 크거든요. 예비 사이였던 그 인간은 아들이 쥔 멱살에 이리저리 몸이 흔들리며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거 놓고 얘기해요, 제발. 숨 막힙니다. 너 유부남이지? 너 진짜 내가 한 대 치고 싶은 거 꾹 참고 있는 거야. 너 이 새끼, 우리 희주 볼 생각하지 말고 당장 꺼져. 그리고 집구석에서 곱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고소장 선물로 보낼 테니까. 아들이 멱살을 잡고 흔들던 손을 놔주자 그 사기꾼 놈은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저는 딸과 제가 모아놓은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 빙자 간음죄는 사라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고소를 진행했고 죄질이 나쁘다는 판사의 판시에 따라서 꽤 많은 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모든 일이 정리되고 다시 호주로 떠났습니다. 호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 희주 잘 돌봐주세요. 제가 가서 또 전화 드릴게요. 엄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래, 너도 가서 잘 지내고 도착하면 전화해. 아들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너 일이 있으니까 가야겠지? 엄마,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언제든지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희주랑 엄마 마음 잘 추스리고 계세요. 아들은 호주로 돌아가서 매일 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희주는 퇴원을 한 후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몸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걱정을 할까봐 애써 티는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지내던 서울에 있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지내며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 희주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를 해주고 같이 분노하고 가기도 했어요. 희주가 그래도 대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귀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딸 희주의 친구들은 다 같이 합심해서 희주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파렴치한 인간이 대학교에서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크게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 게시판에도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기꾼 놈은 결국 다니던 대학교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사기꾼, 악마 같은 인간은 다른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교수의 꿈은 물 건너 갔을 겁니다. 당시에 제 딸은 충격 때문에 말수도 적어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가고 난 후에는 계속 멍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병원 청소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관두고 나서는 딸의 옆에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맛있는 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자 점점 조금씩 웃기도 하고 말도 하면서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딸과 산책을 하는 중에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이런 꼴 보여서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 처음으로 그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딸 입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훌훌 털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엄마는 그저 네가 훌훌 털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짓을 한 놈이 잘못한 거지. 너는 잘못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어. 엄마, 나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 아직 어린데 여기서 무너지기 싫어. 그래,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싹 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새삼 살아보자, 희주야. 엄마가 열심히 도와줄게. 딸은 1년 뒤에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성실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딸이 취업 준비생일 때 저와 딸은 아들이 있는 호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행을 가니까 죽은 남편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이 좋은 데에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들은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어찌나 예쁜지 모릅니다. 현재 아들은 호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 동네에 편의점을 냈어요. 저희 동네에 마땅한 편의점이 없었는데 편의점이 생기니까 손님이 많고 잘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은 많이 없어요. 딸은 지금 회사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시집갈 생각 없냐고 물으면 정색을 합니다. 난 엄마랑 평생 살 거야. 시집은 무슨 시집이야. 싫어. 엄마는 나랑 살기 싫어? 엄마야, 너랑 사는 거 좋지만 그래도 결혼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냥 엄마랑 둘이서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돼? 그래.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웃어버립니다. 딸이랑 저는 친구처럼 영화도 보러 다니고 주말에 여행도 다니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과 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일은 이제 많이 잊어버렸어요. 딸이 이렇게 다시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서 일을 한 것이 마치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딸 구하라고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그날 그곳 응급실에 실려온 딸을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하늘나라에 간 남편이 도와서 제가 그곳에 있었고 그 나쁜 사기꾼들의 실체도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각자의 삶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딸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래도 잘 회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사기꾼 유부남 대학 강사놈은 이제 어디 가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듣기로는 이혼하고 위자료도 물어주고 가진 거 없이 빚더미에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응당 그에 맞는 시련을 겪고 힘들게 살아야지요. 평생 고통 속에서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이곳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나니까 제 속에 아직 딸에 대한 죄책감과 상처가 남아 있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다 털어낸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에 다 털어내고 가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